그래서 먼저 정책에 기반된 알고리즘은 주요 목적이 뭐냐면 가장 좋은 정책을 배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결국 정책이 궁극적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정책으로부터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잖아요. 그죠? 정책으로부터 액션이 계속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책을 배우는 것이 결국 모든 강화학습의 공통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팔로시 베이스드 알고리즘, 이 정책 기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정책을 직접적으로 학습을 해서 가장 좋은 트레젝토리, 궤도죠, 궤도 트레젝토리를 만들어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다? 이 평균 뭐예요? 평균 리턴. 그래서 평균 리턴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좋은 트래젝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정책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reinforce라는 유명한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를 이제 챕터 2에서 저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 이 정책에 기반된 알고리즘의 장점은 특히 어떤 종류의 액션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산적인 그런 액션이든 연속적인 액션이든 아니면 이게 혼종이 있는 액션이든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요 목적 함수 그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얘 거쳐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죠? 뭔가를 간접적으로 이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요 펄시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직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직접적이다 뭔가 중간 과정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줄어드는 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좀 더 소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중간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이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건드린다. 뭔가 아무튼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약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얘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추후에 다른 알고리즘을 간접적으로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건드리다 보면은 약간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 원하는 요 팔러시를 얻기 위해서 그 정책을 얻기 위해서 뭔가 부수적인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요거 건드리면 바로 저게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 라는 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정책 하강 이론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policy gradient theorem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기반 알고리즘이 적어도 어떤 로컬, 그러니까 국지적인 최적의 포인트로 수렴을 한다. 라는 그런 장점, 현상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 이론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음, 뭔가 좀 알고 트레이닝을 하는 도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좀 좋지 않은 국지적인 옵티말한 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옵티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 뭔가를 최소화하는 그런 함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도 국지적인 최소점이고 여기도 국지적인 최소점이죠. 근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약간 불안해가지고 잘못하면 여기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전역적인 그냥 최저값이 아니고 약간 국지적인 최저값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러닝을 하면서 이 타임이라고 하면 러닝을 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다가 뭐 여기로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다가 뭐 여기로 수렴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샘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샘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샘플을 적게 사용하면서 빨리빨리 배울 수 있으면 그게 사실 베스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꽤 많이 사용해야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라는 성질을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효율성, 샘플에 대해 비효율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alue 펑션을 배우는 것이 이 초점인 그런 알고리즘들의 군이 있는데, 요거는 목적이 뭐냐면 좋은 value 펑션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value 펑션이 v가 될 수도 있고 q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배움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죠? 간접적으로 팔러시를 만든 후에 얘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는 이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가장 좋은 팔러시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중간 개념으로 이제 이 value 펑션을 사용을 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좋은 팔러시를 구해낸다 라는 식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는 건 요거, 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간접적으로 컨트롤해서 얘를 컨트롤해서 저 옵티멀 팔러시를 간접적으로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 쌀사입니다. 쌀사 챕터 3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쌀사라는 이름은 사실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체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접근 방식에 가장 그 핵심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가장 먼저 다루는 가치 기반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 왜냐면 또 마찬가지로 뭔가 변동성이 크고 샘플이 꽤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샘플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가 배우기 굉장히 그렇게 그런 뭔가 초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핵심 코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알고리즘이다 정도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로 딥러닝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 개념이 들어간 게 DQN이에요. DQN. 그래서 DQ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챕터 4와 챕터 5를 거쳐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 또는 RL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쌀사보다는 더 많이 쓰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루게 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요 가치에 기반을 둔 요 알고리즘들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장점이나 단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 팔러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정책 기반한 알고리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낮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모든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샘플 수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있다. 효율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같은 정도의 학습 개선 향상도를 보더라도 정책 기반 알고리즘 대비 덜 쓴다는 거죠. 샘플의 개수를 그만큼 더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단점이 있는데요. 얘는 이 정책 기반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수렴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팀 그 알고리즘이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우리가 강제로 뭔가 수렴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 일반적인 머신러닝, 일반적인 딥러닝을 할 때도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얼리 스탑이나 그냥 조기 종료. 일부러 조기 종료를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종료해버리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러닝 웨이트를 점차적으로 디케이하는, 그죠? 러닝 학습률을 점점 없애버리는 거죠.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뭔가 편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수렴을 강제로 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자연적으로는 수렴이 안 될 수도 있다,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얘는 기본적인 가치 기반 알고리즘의 구조에서는 이산적인 액션 스페이스에서만 된다, 연속적인 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데, 최근에 발전된 좀 더 발전된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QT, OPT 같은 경우는 이 연속적인 액션 공간에서도 여전히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하지만 기본 구조는 이산적인 액션 스페이스에서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모델, 그러니까 트랜지션 펑션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목적은 좋은 트랜지션 펑션을 배우는 거죠. 또는 이미 알려진 이 확률 모델이 있다면 얘네를 가져와 가지고, 그죠? 이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옮겨지는 요 역학을 이미 잘 설명한 이 probability 확률 모델이 이미 공개가 돼 있다면 걔네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좋은 정책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인 목적 함수인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밸류 가치 함수 기반 알고리즘처럼 얘도 중간에 이 트랜지션 펑션을 배움으로써 최종적인 옵티멀한 최적의 정책을 내는 것이 목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probability를, 그죠? 추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probability를 추정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로봇을 우리가 학습시킨다면 로봇을 직접 막 움직여가지고 막 어디까지 간 다음에 다시 데려와가지고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데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귀찮은, 현실에서 직접 그렇게 시행착오로 겪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갈 수 있는 그 프로바빌리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그만큼 계속 에피소드 요 스테이트에서 요 스테이트 가는 확률, 요 스테이트 여러 번 요 스테이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뭐 50% 확률로는 저쪽으로 가고 30% 확률로는 저쪽으로 가고 20% 확률은 저쪽으로 가고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해결할 수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몇만 번의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직접 현실에서 이 로봇이나 그런 기계 같은 거를 시도해보지 않아도, 움직임을 시도해보지 않아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재 위치나 현재 액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률적 모델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런 시행착오 관점에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액션 또는 결국에는 최적의 정책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터미널이 있는 터미널 상태가 있는 뭐 게임 같은 거죠. 뭐 체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리워드를 직접 계산한다기보다는 어, 뭔가 리워드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스테이트 상태를 통해서 스테이트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고 트렌지 뭔가 여기에서의 보상을 약간 간접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요 위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약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델 관련된 부분이 다시 나오게 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 관련된 알고리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몬테칼로 트리 서치입니다. 그래서 MCTS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터미니스트 어떤 결정적인 특히 이산적인 스테이트 이상적인 상태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된다. 어떤 컨티뉴어스가 아니고요. 어떤 이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하지만 얘는 사실은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약간 엄밀히 말하면 머신러닝 기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랜덤하게 그냥 얘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요 스테이트 가보고 요 스테이트 가보고 함으로써 프로바빌리티 요 스테이트에서 저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 확률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구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마치 히스토그램 구하는 것처럼. 그죠?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거의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확률 분포를 얻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히스토그램. 그죠? 1번이 출현할 확률 출현한 횟수, 2번 카테고리가 출현한 횟수, 3번 카테고리가 출현한 횟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런 식의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 있죠.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스테이트를 그냥 랜덤하게 그냥 에이전트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냥 랜덤하게 그냥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을 해서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ILQR 그리고 MPC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 어떤 스테이트든 어떤 액션이든 다 해볼 수가 있다. 이 정확한 확률 모델이 있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실전에서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예를 들어서 로봇 작업 그죠? 로봇을 제어하는 거 실제로 막 저렇게 옮기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로봇이 뭐 무거울 수도 있죠 사실 무겁거나 아니면 가는 경로가 굉장히 막 멀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정책을 얻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다. 비용 관점에서도 장점이고 또 샘플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효율적일 수가 있다. 모델이 없는 그런 메소드들보다 그 모델이 없는 메소드는 방금 봤던 직전에 봤던 팔러시나 그 정책 기반이나 아니면 밸류 가치 함수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뜻하게 되겠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 확률을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이미 알려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이 트랜지션 펑션을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특히 스테이트와 이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으면 그죠? 스테이트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액션 자체도 내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얘를 언제 다 해보겠어요? 특히 이제 직전에 봤던 이 몬테칼로 트리 서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다 해보는 거죠. 여기 지점에서 시작하고 저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막 가보고 막 액션도 막 여러 가지 그냥 무작위로 쳐보고 해가지고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사실 저 프로버빌리티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한 스테이트에서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추정을 잘못했어요. 확률을 뭔가 되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수치로 확률 값을 계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번지는 그 에러 전파라고 해야 되나? 이 오차 전파가 엄청나게 큰 뭔가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베이스드 러닝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개만 아니고 이 세 가지 주요 펑션 중에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알고리즘들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책과 가치 함수를 섞은 액터 크리틱이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알고리즘들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틱의 그러니까 파생 버전이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책이 액션을 취하게 되겠고, 액션을 약간 뭔가 액션을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요 밸류 펑션 가치 함수가 이 액션을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워드보다는 이 밸류 펑션을 가지고, 그죠? 이 밸류 펑션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액션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사뭇 다른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생되는 알고리즘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밸류 펑션, 아까는 팔러시하고 밸류 펑션이었다면 이번에는 트랜지션 펑션 또는 인바이런먼트 모델 또는 환경 모델과 밸류 펑션을 섞은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알파고가 사용했던 거예요. 막 무작위로 돌아다녀서 이게 최대한 프로바빌리티를 잘 모델링하는 방법하고 밸류 펑션을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접근 방법을 섞어가지고 만든 게요 알파고, 그죠? MCTS 밸류 펑션을 통해서가 바로 요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또 사실 팔러시도 좀 배우긴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게 다 섞인 거죠. 트랜지션 펑션, 밸류 펑션, 또 팔러시까지 다 섞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이너 큐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섞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델이 없는,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 펑션을 배우는 것을 배제한 그런 알고리즘들만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트랜지션 펑션 또는 environment 모델 또는 그 환경 모델을 모델링하는 것 또는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명한 알고리즘도 사실은 모델 프리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범용성이 있다. 범용성이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어떤 모델 프리 알고리즘을 도타2는 이제 게임 이름이죠. 한 게임 이름이에요. 이 게임 이름에 이 게임에 사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최적의 결정을 이때 뭘 클릭해야 되고 이때 이 캐릭터를 어디로 옮겨야 되고 약간 이런 데 사용을 했다면은 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로봇 손, 그죠? 로봇 손을 컨트롤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기반 그리고 가치 함수 기반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은 이 알고리즘들을 주로 배우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델 베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에서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또 다른 분류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바로 현재의 정책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n policy랑 off policy가 있는데요. on policy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는 뭐라고 했죠?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개선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예라면은 그 정책이 파이라면은 그 다음 시점에서의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직전에 시점에서의 그 직전의 에피소드나 뭐 그런 데의 정책은 T-1일 수도 있고요. 서로 각기 다른 그 정책을 따라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막 샘플들이 막 이렇게 나오겠죠. 뭐 S, A, R이 결국에는 RL에서의 데이터 하나하나의 샘플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SR, SIR 뽑고 여기에서 다양한 상태, 액션 그리고
리워드, 또 여기에서도 뭐 이 정책에 따라서 발생된 상태 액션 R, 그리고 요거에 따른 트레젝토리, 그죠? 트레젝토리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를 현재 시점에서 이 샘플들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요 온팔러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매번 이제 에피소드가 지나가면서 이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샘플들을 계속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왜냐? 현재 시점에서의 요 애들만 가지고 러닝을 해야 되니까. 이 직전의 팔러시나 이 미래의 팔러시에서 발생한 요 SAR은 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관이 없는 SAR이고, 오히려 얘네를 사용하면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특징을 가진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온 팔러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샘플 효율성 관점에서 어때요?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얘는 한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다음 요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만을 또 새로 생성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사용도 관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Reinforce, SARSA, Actor-Critic, PPO 같은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on-policy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policy 알고리즘은 그와 반대로 현재 정책뿐만 아니고 예정책에서 나온 얘네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네를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오프 팔러시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샘플 관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효율적이고 DQN이나 아니면 얘네 파생된 알고리즘들이 보통 오프 팔러시 알고리즘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겠는데요. 먼저 어떠한 세 가지 대표적인 에이전트가 배워야 할 함수 중에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팔러시 베이스드, 밸류 베이스드, 모델 베이스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델 프리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러시랑 밸류가 사실은 모델 프리가 되겠죠. 모델 프리. 그렇죠? 여기 모델 베이스드가 같은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대로 현재의 정책만을 사용해서 얻은 샘플들만을 이용을 해야 되냐,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그럴 때는 on policy. 만약에 그렇지 않다, 언제 나온 샘플이든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off polic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딥 러닝이 reinforced learning에 어떻게 가미가 되어서 딥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심층 강화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